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성입니다. 오늘이 3월 26일 금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4시 55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 분위기가 조금씩 풀려나가는 듯한 그런 인상을 충분히 받게 되죠. 주변 분위기도 그렇고요. 수급도 개선되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현재 피부로 느끼는 체감 지수 상황은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죠.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또 정작 이렇게 지수가 반전됐을 때 그 지수를 이끌어 나갈 IT 대형주,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이죠. 삼성전자 및 그리고 네이버 또 현재 LG화학이나 이런 LG전자나 또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바닥을 찍었을지 몰라도 아직까지는 충분히 탄력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도 아니고요. 또 차트상 모양새를 만들어 놓지도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잠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여전히 현재 박스권 답답한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이버는 조금 낮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약간 주춤되고 있고 LG화학은 바닥은 만들었을지 몰라도 V자를 꺾어서 올라갈지 불투명하며 현대차나 또는 현재 LG전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락 추세를 아직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약간 작은 종목들은 반등의 기색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전반 대형주들은 아직까지는 충분한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자, 그와는 반대로 현재 경기 민감주들, 경기 순환주들이죠. 근데 이들 종목들은 최근 들어 더욱더 승승장구하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HMM, 그전 현대상선입니다. 이렇게 급등을 해요. 얼마 전 15,000원 정도에 있었던 주가가 지금 35,000원까지 올라갔었고요. 그 외에 오늘 같은 경우에 특히 조선주들, 대우조선해양 이렇게 올라가고요. 또 현대 미포조선 10%, 또 한국조선해양이 무려 11%나 급등하는 등 조선주들이 맹위를 떨쳤고요. 그 외에 그전에 자주 말씀드렸던 포스코, 포스코도 이렇게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또 현재 보면 현대제철도 그렇고 말이죠. 자, 이른바 전통산업, 굴뚝주들이 힘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자, 이들 종목도 사실은 정석적인 투자 대상이라서, 사실, 현재 주가가, 답답하게 움직이고 있는 삼성전자류를 갖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 종목 중에 일부 또는 전부를 팔아서 이쪽 종목으로 바꿔주는 것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러한 약간의 후회나 망설임 같은 것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요. 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전에 했었어야 되고, 지금은 타이밍상 적절하지 않을 뿐더러, 장기 투자 전략이라고 하는 우리의 모토에도 좀 벗어난다는, 진짜 정석적인 그런 관점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들 종목은 경기 민감주들이고 순환성을 갖고 있는 시세라는 것이죠. 장기 성장성은 결여되어 있는, 결여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약간의 순환적이며 틈새적 현상 때문에 더군다나 IT 대형주들이 못 가고 있기 때문에 매기까지 쏠려서 단기, 중기적으로 시세에 분출을 할 뿐, 추세성을 유지할 수는 없다 하는 관점에서 보면 결국 시장이 풀려나갔을 때 시장의 흐름은 다시 미국의 나스닥과 더불어서 삼성전자류의 대형주들이 이끌어가는 장세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과 그에 따른 신념을 갖고서 자, 우리의 투자 전략을 초지일관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계속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초심을, 또 정석적인 투자 관점을 잃지 말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자, 어찌됐든 시장 분위기는 이래저래 좋아지면서 조정의 바닥에서 벗어나는 느낌을 좀 받고 있다는 건데요. 이왕 얘기가 난 김에
우리 종목 잠깐 언급을 좀 할까 합니다. 일단 LG화학은 바닥은 찍은 거는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미국의 테슬라 등이 좀 올라와 줘야 보다 탄력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자, 문제가 되는 종목은 뭐 삼성전자는 뭐 장기적으로 볼 거니까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일단 이 자리에서 생략을 하도록 하고, 자, 그리고 현대차가 좀 문제가 되는데, 현대차는 아마도 최근 차량용 반도체가 태부족, 이른바 쇼티지라고 하죠. 더 나가서 물류 대란까지 있어서 더욱더 이제는 품귀 정도가 아니라 가뭄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차량을 생산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 때문에 그냥 내려갔다는 건데, 이제 어느 정도 차질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치명적이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IT, 특히 전기차가 부각되는 그 흐름에 맞춰서 충분히 반등이 나올 것이다 보시면 되고요. LG전자는 VC 사업부인가요? MC 사업부, 즉 휴대폰 사업을 어떻게 철수할 것이냐와 관련된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서 조정을 좀 받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이제 큰 문제는 없어진 것 같죠. 그리고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도 하나 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도 그렇고 또 SKC도 그렇고 작은 스몰캡 Y의 스몰캡 종목들은 이미 현재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죠. MC넥스도 그렇고요. 또 현재 종진세미캠도 그렇고요. 그리고 테스나도 또한 약간 탄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IT 대형주들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된다. 조만간에 될 겁니다. 되는 그런 흐름을 맞이하면서 다시 상승 대열에 합류할 것이다 하는 관점을 유지하시면 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완전히 바닥을 탈출한 것 같죠. 탄력도 올라갈 그럴 계제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바닥에서 서서히 탈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것은 실적이 또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다시 상승세를 만들 것으로, 물론 급하게 올라가기는 못할 것 같고요. U자 형태로 해서 천천히 반등이 될 것이다 하는 정도로 예상하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태다. 그렇게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것을 말씀드렸으니 이제 오늘 제가 주제를 말씀드릴 건데 두 가지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한 가지는 조정 탈출, 바닥 신호 내지 펀더멘털 근거가 좀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 삼성전자에 대해서 특히 최근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세대 D램을 먼저 개발했고 또 낸드 176단을 먼저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등 해서 삼성전자 기술력과 관련돼서 약간 의문시하는 시각도 있는데요. 그것을 현재 반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여전히 삼성전자는 막강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D램과 관련된 기술 하나가 발표가 됐죠. DDR5가 개발됐다는 건데요. 거기에도 상당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왜 삼성전자를 끝까지 갖고 있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게 있어서 준비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순서를 밟아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오늘도 이슈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자, 미국의 국채 시장입니다. 간밤에 국채, 10년물 국채 금리 가장 중요하죠. 자, 1.6240%로 마감이 됐습니다. 전일 대비로 현재 보합권인데요.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전 가파르게 올라갔던 그런 분위기에서는 벗어났죠. 진정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어느 정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충분하지 않아서 계속 예의주시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수혜주에서 대형 선박이 자초되는 바람에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물류 상황이 더욱더 어렵게 됐다. 즉 물류 대란이 심화되고 있다 하는 것 때문에 국내 해운 항공 조선주들이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간밤에 WTI 가격을 보면 그 전날 급등했던 것이 그 다음날
바로 어제죠. 급락한 것을 보면 그 전망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것은 선박 좌초는 결국에는 조만간 해소된다는 것이죠. 현재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것은 단기 재료로 봐야 되고 그것 때문에 급등했다라고 한다면 해운제나 조선주나 이런 종목들이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 종목 쫓아가면서 매수할 것이 아니라 갖고 계신 분들 혹시 있다면 오히려 언제쯤 매도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될다. 그런 때다 하는 것이죠. 우리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들 종목 그냥 관찰 종목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서 만약에 그들 종목이 크게 흔들리는 상황과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 전반적인 매수세 시장의 흐름이 IT 대응 쪽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현상이 반드시 우리한테 불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자, 시장을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죠. 현재 약간 신경 쓰이는 대목은 미국의 달러 가치가 계속 올라갑니다. 0.35%또 올라가서 92.85 정도 수준으로 됐는데요. 이거는 1년 중 최고 수준입니다.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특히 위험자산군에 속해 있는 그 분야는 좀 불리하게 작동될 수 있다. 즉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다. 안전자산 수요가 많아진다는 뜻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다소 찜찜한 구석이 남아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게 치명적이지 않고요. 어쨌든 관찰 대상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원달러 환율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느낌도 충분히 받게 되죠. 4원 정도가 내려가서 1130원 아래 329원이 됐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화면에 오른쪽 하단에 보면 원달러 환율 일봉 차트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1150원 근처로 갔다가 최근 한 2주 동안 1130원 근처에서 맴돌다가 오늘 1130원 이하로 내려갔다 하는 것에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안정화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추세적으로 내려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환차의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특히 외국인들, 외국계 펀드 중 인덱스 펀드는 그 환차익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만 지속된다고 했을 때 외국인들을 유인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은 그 점에서도 중요하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고요. 오늘 수급을 보게 되면 자, 모처럼 만에 6거래일 만에입니다. 6거래일 만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다는 거죠. 규모는 충분하진 않지만 이 정도라도 매수했으니 전반적으로 수급 구도는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구도로 전환되고 있는 한 단면을 보여줬다. 이렇게 설명되는 그런 장면. 아주 충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한 면을 보여줬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모처럼 만에 뭡니까? 연기금. 연기금은 아직까지 순매도 하긴 하네요. 하지만 앞서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연기금은 기금운용회 지금 회의 안건상 국내 주식 비중과 관련된 현재 비중 조절 이탈 범위 기존 2%에서 3.5%로 확대한다 하는 것. 아직 그 결과가 안 나왔는데요. 그렇게 이제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최대 16.8%에서 현재 20.3%까지 보유 비중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연기금은 더 이상 매도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 상당히 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과 관련된 연기금의 현재 그 매도 축소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순매수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렇게 대규모로 매도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수급이 크게 개선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인데 그런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어요. 큰 규모는 아닌데
베이시스를 봐야 되는데, 오늘 종가 기준 베이시스로 마이너스 0.94, 평상시대로 역 베이시스가 현재 큽니다. 마이너스 방향으로 큽니다만은 장중에는 상당폭 줄였습니다. 거의 0에 수렴됐었거든요. 요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특히 5월 3일 날이 공매도가 재개되는 날입니다. 그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0에 수렴되거나 플러스, 즉 컨텐코 상태라고 해요. 선불지수가 미래의 지수를 표시하는 선불지수가 더 높아야 정상이죠. 정상적인 강세장이다 하면 말이죠. 그래서 베이시스 그것을 뜻하는 건데요. 이렇게 컨텐코가 돼야 정상적인 지수 상황이 된다는 것. 그동안 지수 1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지수 왜곡 현상이 드디어 해소가 돼서 그때부터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수급 기반이 조성된다 하는 관점으로 계속 지켜봐야 된다는 건데, 어쨌든 그와 연관된 측면도 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장중 베이시스가 상당폭 줄어들었고, 그리고 소폭이나마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다 하는 점에서 그 일단을 엿볼 수 있었다. 그 가능성이 좀 보였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정도까지만 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조정 바닥 신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금리가 진정되고 환율이 하향 안정되는 것 같고요. 또 미국의 정책 당국, 또 미 연준도 그렇고요. 미 재무장관 제니 옐런 의장도 그런 얘기를 하죠.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트위스나 또는 YCC,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하는 그런 대책이 안 나오고 있죠. 그것은 그만큼 현재 국제시장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장면입니다. 그게 오히려 날 수도 있겠어요. 괜히 공연이 너무 특단한 대책이 나오면 시장 불안감이 증폭될 수가 있기에 오히려 그것이 더 이런 그것을 쓰지 않고도 시장이 진정된다라고 한다면 더 바람직하다는 건데, 다만 시간이 늘어질 뿐이다 하는 관점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국내 기업들, 상장 기업들의 특히 현재 그 사업 보고서 전망치가 나와 있는 기업체들만 놓고 보면 작년 동기 대비 48% 이상 실적이 좋아져. 이 정도면 뭐 그 자체가 어닝 서프라이즈죠. 역대 물론 기저 효과, 작년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금년이 좋아 보이는 기저 효과가 좀 있긴 하지만, 그걸 뺀다 하더라도 약 30%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가 전망이 된다는 거죠. 상당히 좋고요. 또 현재 우리나라 시장 평균 PER이 약 13배 약간 넘어가는 수준인데, 글로벌 평균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상태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펀더멘탈적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추가 상승이라기보다는 상승 반전될 수 있는 펀더멘탈적 근거가 제공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연금의 줄 매도, 계속해서 매도했던 작년 12월 24일 이후에 계속 매도했던 그런 매도세가 지금은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드렸고요. 외국인 스탠스 저는 안 말씀드렸고, 역배시도 잘하면 축소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 민감주가 강한 것은 현재 상황이 나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해서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약세장에서는 경기 민감주가 더 많이 빠지거나 빠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올라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현재 약세장의 아님을 보여주는 한 대목입니다. 다만 판도상 기술주들이 못 가니까 그 대안으로 선택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고, 결국 그들이 못 갈 때에는 또는 그 반대로 지수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때는 경기 민감주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약한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니, 지금은 많이 올라간 경기 민감주를 추격해서 매수하기보다는 차라리 현재 못 가고 있는 우리 정도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낫다. 단기적 관점에서도. 장기적으로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계속해서 다우지수가 올라가고 나스닥 지수는 매국 추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역대 미국 시장 120년 역사를 보더라도
나스닥 지수와 양쪽 시장 다 보려면 한 50년 정도 되는 것 같네요. 50년 정도 되는 그 시장 역사를 보더라도 현재 다우 지수 따로, 나스닥 지수 따로, S&P 500 지수 따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커플링 된다, 동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현재 나스닥이 최근에 그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만 결국 나스닥에 다시 힘을 내서 시장을 선도하는 주인공이 된다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그에 연동하는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종목들도 또한 그 흐름을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은 앞서 말씀드렸던 근본적으로 금리가 안정돼야 되고요. 나스닥이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그것이 연속성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추세조나 랠리가 나와줘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외국인 컴백, 외국인이 오늘 정도 2천억, 3천억 정도가 아닌 5천억 이상 이렇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거기에 기관도 동조해야 된다 하는 오늘 어느 정도 맛배기로 그런 모습이 약간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특히 지수와 관련돼서 볼 때 베이시스가 호전돼서 플러스로 반전되고 그에 따라 콘텐츠 상태 하에서 프로그램 매수 몇천억 단위 하루 몇천억 단위 매수가 들어와 줘야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아주 탄력적으로 올라갈 소지가 높다는 거죠. 물론 당장 삼성전자 탄력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수급적으로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죠. 1월 4일 이후에 일반 개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약 37조 원 정도 순매수했고요. 코스닥까지 포함한다면 현재 42조, 어마어마하게 순매수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작년 한 해 전체 매수한 것과 거의 버금가는 정도 수준으로 불과 3개월 만에 이렇게 많이 매수를 했다는 거죠. 그중 개인들이 전체 37조 순매수한 것 중 절반 정도인 18조 원 정도를 삼성전자에 집중했다. 유선주까지 포함하면 21조, 6조 정도를 일반 개인들, 이른바 동학개미들이 집중 매수한 것. 삼성전자 주가를 떠받친 측면도 있습니다. 그건 긍정적이죠. 하지만 그들 중에 상당 부분, 적어도 3분의 1 내지 많게는 절반 정도 수준은 단기 매물화 될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매물을 받아줘야 된다는 거죠. 소화를 시켜줘야 된다는 건데 방법은 두 가지죠. 한 가지는 시간으로, 두 번째 방법은 대량 외국인 또는 기관의 매수가 들어와 줘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 줘야 됩니다. 자, 그러한 수순은 지금 당장 펼쳐질 것이 아니고요.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관점이고요. 그랬을 때 현재 특히 우리가 기대되는 것은 5월 3일날 공매도가 재개되며 지수 왜곡 현상이 해소가 되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여건이 조성되거든요. 그때부터일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을 미리 알고 조금 더 빨리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돼야 지수가 삼성전자 탄력도로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아직 한 달 조금 더 넘게 남아있죠. 뭐 길게는 뭐 1년씩 2년씩 기다릴 수도 있는 건데 현재 1개월 정도 못 기다릴 이유가 전혀 없죠. 어쨌든 삼성전자가 움직일 때가 됐다 하는 관점으로 계속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 갖고 계신 분들께 당연히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또 삼성전자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자, 삼성전자 어제 저녁에 나온 그 기술이 오늘 아침에 일제히 조간신문에 보도가 된 내용인데요. D램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512GB 메모리 모듈 DDR5를 드디어 개발을 했다는 소식인데요. 자, 업계 최초, 전 세계 최초란 뜻이죠. HKMG 공정. 이게 뭐냐 하면 HK는 신물질입니다. 하이K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현재 뭡니까? 전류를 잘 제어를 하고 또 전기장도 제일 제어를 하는 현재 유전율이라고 합니다. 유전율이 좋은 그런 신물질을 하이K라고 하고요. 이 하이K, 그 MG는 제가 어제 그제 삼성전자 GAA 기술을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M은 메탈, 금속을 뜻합니다. 메탈.
그리고 G는 게이트, 그래서 하이K 메탈 게이트라는 뜻입니다. 하이K 메탈 게이트 공정. 첨단 공정이죠. 첨단 공정을 적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첨단 공정. 이를 통해서 특히 미세화할 때 필연적으로 가장 현재 큰 문제로 부각되는 것이 누설 전류입니다. 누설 전류. 누설 전류를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공정이 되겠습니다. 이게 원래 비메모리 반도체에 쓰였던 것인데 이것을 D램 공정에 적용을 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삼성전자가 자랑하는 실리콘 관통 전극 TSV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4단을 적용했던 건데 8단으로 늘렸다는 것이죠. 8단 방식으로 해서 이 방식도 적용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기술력의 축적되고 그리고 개발된 전 세계 최고의 D램이 현재 개발됐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해서 누설 전류를 거의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고성능 저전력을 구사하게 됐다는 거죠. 기존 DDR4,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존 현재 쓰고 있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DDR3, DDR4 등이 가장 이제 많이 사용하는 반도체 D램이죠. 그 DDR4 가장 많이 쓰는 DDR4 대비 그 성능은 2배, 소비 전력은 13%. 13%라고 하면 많지 않은 듯한 느낌도 들으실 수 있어도 특히 데이터 센터, 현재 구글이나 아마존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골치 아파하는 문제가 전력 문제입니다. 전력이 아주 어마어마한 전력이 소비가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단 몇 퍼센트라도 전력을 줄이는 게 그게 핵심 관건입니다. 그래서 13%라고 한다면 상당히 좋은 여건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렇고 이것과 관련돼서는 인텔이나 또는 AMD 등 CPU 중앙 처리 장치죠. 그걸 생산하는 글로벌 업체들입니다. 이미 DDR5를 지원하는 CPU 중앙 처리 장치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에 삼성전자 그것을 개발을 했으니 그와 관련된 양산할 수 있는 그 스케줄이 어느 정도는 앞당겨질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빠르면 금년 하반기 정도에 DDR5 개발이 이제 완료가 된 상태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즉 금년 하반기 때쯤 DDR5가 공급될 소지, 양산돼서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실적으로 반영되는 수준이 나온다는 거죠. 결국 이런 정도의 상황 및 속도라고 한다면 그냥 개발되자마자 곧바로 시장을 침투해 들어가면서 현재 금년, 내년, 내후년 정도 되면 현재 CPU 시장의 절반 정도를 DDR5가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건데,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DDR5를 아직 만들지 못하고 있는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따라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의 독보성, 지배력을 우리가 현재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것,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이것은 클라우드 컴퓨팅, 또 클라우드 컴퓨팅과 대별되는 것이 엣지 컴퓨팅이죠. 이건 나중에 제가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자율주행, SD, 셀프 드라이빙이죠. AI, 인공지능 등 스마트 시티 이런 데도 다 소요가 됩니다. 지금 당장은 아직 수요가 작습니다만은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 될수록 이쪽 시장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이쪽 시장은 계속 커지게 되고, 커지면 커질수록 삼성전자 지배력도 더 확고부동해진다는 것이죠. 이른바 이것을 초격차, 삼성전자가 주창하고 있는 초격차 기술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언감생신, 삼성전자를 쫓아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다는 것이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죠. 그 전부터도 말씀 가끔 드렸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TSV, 실리콘 관통 전극, 그 전에는 칩과 칩을 연결할 때 와이어 본딩 방식을 연결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은 칩과 칩을
구멍을 내서 연결시키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삼성전자 독창 좋은 기술은 아닌데, 하지만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점에서 삼성전자의 신기술 무기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되고요. 그리고 FOPLP 이 기술은 TSMC가 자랑하는 FWLP 기술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삼성전기와 같이 개발을 했던 독자의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F5는 팬아웃, 즉 현재 전선 등 연결 부위를 바깥으로 빼낸다는 뜻입니다. 팬아웃. 그래서 WLP 기술부터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면 웨이퍼 레벨 패널이거든요. 웨이퍼 상태에서 칩을 회로를 새기고 그 상태에서 현재 네, 처리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패키지하고 하는 그런 새로운 개념의 그 패키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바로 이 기술, 팬아웃 WLP 기술을 통해서 현재 그 당시 AP, 네, 즉 현재 애플의 아이폰의 AP를 현재 삼성전자와 TSMC가 나누어서 수주받았던 것을 현재 TSMC가 삼성전자를 따돌릴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여기서 나왔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물론 핀팩 공정도 있었습니다만 FWLP 기술 때문에 더욱더 그 간극이 벌어지면서 결국 삼성전자가 탈락하는 고배를 맞을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핵심 기술이 바로 FWLP 기술이고요. 거기에 절지부심 개발을 한 것이 삼성전자 개발한 것이 바로 FOPLP 기술을 하는 건데 현재 지금 미세화나 패키징 기술 자체로 봤을 때 성능이나 기능 그 측면에서 큰 차이는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은 생산성 차이에서 생산성은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생산성은 오히려 WPLP보다 PLP 기술, 삼성전자 개발한 기술이 더 우월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자랑할 만하고요. 그리고 GAA 기술은 어제 설명을 드렸었죠. 누설 돌류를 현재 게이트가 사면을 다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신기술, 이것을 통해서 3나노급 현재 그 반도체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내년부터 GAA 기술이 적용돼서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것으로 가름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HBM PIM이라고 하는 기술인데요. 이 기술을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이것은 삼성전자의 또 하나의 혁신이라는 것이죠. HBM이라는 것은 고대역, 하이 밴드위스 M은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그래서 고대역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PIM은 P는 프로세서고요. I는 프로세서 인 메모리. 메모리 안에 프로세서가 있다는 뜻입니다. 고대역 메모리에 AI 프로세서가 탑재됐다는 뜻입니다. 즉 메모리는 그전에 기억만 했던 것인데 데이터를 기억 저장만 하는 그런 그런 장치였다는 건데 거기에다가 AI 프로세스를 접목시켜서 자체적으로 일부분 연산시킬 수 있는 기능이 현재 합쳐졌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왜 필요냐 하면 대용량 서버는 그렇게 대용량으로 데이터 주고 나가고 들어오는 데 있어서 상당한 병목 현상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일종의 트래픽이 발생이 되면서 그래서 현재 그 데이터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현상, 그걸 폰 노이먼 현상이라고 합니다. 폰 노이먼 병목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 문제가 치명적이었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기존 장치의 성능의 2배 이상, 전력 소모 70%, 이건 획기적이죠. 자, 이것이 양산되고 적용되면 상당한 반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삼성전자 독자 기술입니다. 그리고 AI와 접목이 되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중앙 서버 메모리, 그렇지 않아도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해서
또 클라우딩 또는 엣지 컴퓨팅 시대를 맞이해서, 특히 클라우딩 컴퓨팅 시대를 맞이해서 중앙 서버 HBM이죠. 수요가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거나 완화된다라고 했을 때 그 부담 때문에 하지 못했던 기업들까지 그래서 구축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 반도체 세계, 클라우딩까지 다 포함한 AI까지 다 포괄한 이쪽 부분을 선도할 수 있는 최첨단 최고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DDR5까지 있고, 그리고 GAA 기술도 있고 하니, 지금 당장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은 뭐 TSMC 쫓아가기가 상당히 어렵죠. 최소한 5년 내지 10년 정도는 지나야 거의 대등한 수준에 갈 수 있을 정도, 될까 말까 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하겠지만, 적어도 DRAM 분야만큼은 앞으로도, 여태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삼성전자가 절대적인 지위를 갖고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는 관점. 그리고 그 파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삼성전자가 얻어가는 그 수익성도 비례해서, 또는 현재 더 누진 비례라고 하나요? 하여간 그런 식으로 어, 삼성전자 그쪽 분야의 과실을 더 많이 따갈 수 있는 여건이,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여전히 굳건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